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범부처 의료기 사업단의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그 일부에서 이제 제약 관련돼서 말씀들이 있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의료기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 의료기 R&D를 지원하고 있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저희 사업단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 의료기 R&D를 좀 구체화시키고 있는지를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지금 과제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과기부,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설립한 2020년 공동으로 설립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실제 4개 부처하고 여러 측면에서 긴밀한 협의를 해오면서 의료기 R&D 과제를 기획하고 발주해서 관리하고 사업화까지 지원해주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예산은 이제 2020년부터 해서 25년까지 6년간 1조 2천억으로 예산이 지금 세팅이 돼 있습니다. 매년 과제를 발주하고 있고 의료기기가 아시겠지만 의료 경계를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의료기기도 해당되지만 예를 들면 장애보조기기도 있고 웰리스나 PH를 같이 현재 의료기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실제 의료기기로 저희가 간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현재까지는 437개 과제가 발주된 상태입니다. 사실 이 의료기기는 앞서 말씀드린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중심으로 많은 R&D 지원들이 그동안 있어 왔고요. 다만 굉장히 효율적인 결과들도 있었지만 이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부처에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지원도 있었고 그리고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까지만 지원이 되는 이런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의료기기도 만들어지고 나면 임상 현장이라는 시장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이제 가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되는 사례들이 종종 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사업단이라는 좀 상대적으로 전문화된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라는 것이 사업단의 설립 취지가 되겠습니다. 누적으로 하면 430여 개 과제이지만 중간에 이미 끝난 과제도 있어서요. 금년 현재는 251개의 과제가 2천억 정도가 지원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타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다 보니까 내역 사업별로 과제를 이제 기획과 관리를 하게 돼 있고 인내역 사업이라고 제가 부르는 것은 시장 친화형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제품 개발, 소위 프리미엄 의료기기 만드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이런 형태로 이내역 사업부터 6내역 사업까지 6개 내역 사업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내역 사업이 얼마 전까지 저희가 디지털 뉴딜이라고 많이 불렀던 AI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내역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추경으로 진행됐던 감염병 방역 기술 개발 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7개 내역 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진행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그 사업단 과제 발주한 과제가 좀 많이 있고 금년에 이제 69개 과제가 신규로 발주가 됐는데 금년에 아직 협약이 다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작년까지 22년까지 진행된 과제 수만 놓고 보면은요. 369개 중에서 1,470여 개 기관이 저희 과제에 참여를 하고 계신데 기업이 530개로 가장 많고요. 대학, 병원, 그다음에 출연연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병원도 저희가 산단 이름으로 정부 과제를 많이 제안하시기 때문에 실제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중복을 당연히 포함해서 500개가 넘는 것으로 저희 사업단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기기 R&D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하고 다음 슬라이드를 포함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금년에는 정부 예산으로 2,072억이 의료기 R&D에 지원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대략 한 1,900억 정도가 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5년까지 순차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과제 수는 금년에 69개 과제가 나갔고 내년도에는 26개 정도만 저희가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예산 문제도 있지만 R&D 기간을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는 측면 때문에 내년도에 나가는 과제는 24년과 25년 2년 동안만 R&D 과제 기간이 부여될 수 있어서 과제 수를 줄였고 초기에 대형 과제들이 많이 좀 발주된 상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가 의료기 R&D를 계속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이 상대적 전문성이라는 애매한 용어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가 다르냐? 기존에 했던 정부에서 직접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 저희 사업단에서는 의료기 R&D를 기획해서 발주하고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임상 현장까지 만들어진 의료기기가 갈 수 있도록 여러 플랫폼들을 준비를 지원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맞춤형 R&D 연구자문이라는 걸 만들어서 연구자분들 가끔 싫어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떤 이슈가 있는 이슈라는 것은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로운 이슈가 또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단과 함께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슈를 미리미리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뭐 특허 지원이나 특히 저희 이제 4개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4개 정부 부처 중에서 한 군데가 식약처이기 때문에 식약처 지원을 받아서 의료기기도 시험검사가 아까 제약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료기기에서도 생물학적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되는 과제들 많고 동물실험 해야 되는 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검사나 비임상 같은 지원 플랫폼 그리고 실제 의료기기도 식약처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허가 규제 대응 플랫폼 이렇게 해서 총 9개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실제 연구자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런 지원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가 직접 하고 일부는 식약처와 함께 일부는 관련 전문기관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어서 혹시 저희 뭐 현장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유튜브로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이제 사업단 과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플랫폼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 KMP 데스크라는 이제 온라인 포털도 만들어서 여기에 신청하고 지식 관리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단이 어쨌든 정부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평가를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데요. 금년 초에 기존 3년에 대한 저희가 중간 평가를 정부로부터 받았고 그때 이제 취합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 해수로 3년이고 만으로 하면 2.5년이 되는데요. 논문이 대략 한 1,200건, SCI 급이 1,000건이 좀 넘고 매출은 아직은 이제 R&D 과정에 있기 때문에 크진 않고 130억 정도 났고요. 품목 인허가가 120건이 났습니다. 특히 의료기기를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의료기기는 4등급 체계로 좀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희 품목 허가를 받기 어렵다고 하는 3등급 허가 제품, 4등급 허가 제품 이런 허가 품목들이 30개가 벌써 식약처 허가를 받았고요. 미국의 510K라고 하는 2등급에 해당되는 510K 클리어런스가 11건이 벌써 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속도가 좀 빠르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자료는 없지만 오늘 뭐 투자 관련된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저희 사업단 과제 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받은 프리 투자 그다음에 시리즈 A, B 합하면 22년까지 2천억이 조금 넘는 많은 투자도 받고 있어서 의미 있는 결과들이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인 전주기 관점에서의 의료계 연구 개발이 무엇인지, 어떤 생각을 사업들이 하고 있는지를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죽음의 계곡이나 뭐 다이니안 C 이런 부분들은 제약도 그렇고 의료기기도 그렇고 굉장히 뭐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뭐 그런 부분이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료기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 자료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식약처 인허가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그 등급이 높을수록 더 어려움이 큰데 의료기기는 식약처 인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다 끝나지 않습니다. 심평원에 가서 이 만들어진 의료기기가 기존 기술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신의료기술에 해당되는지를 1차로 심평원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후 단계로 갈 수 있고요. 대부분의 저희 사업단 과제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당연히 신의료기술로 가겠다는 전제를 가지고 과제를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기존 기술로 있지 않고 신의료기술로 가겠다는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기존 기술 해당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보건의료연구원 네카라고 부르는 곳에 가서 신의료 평가를 받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기간도 거의 1년이 걸리고요. 신의료기술 평가 통과율이 평균 20% 초반대밖에 안 된다고 저희 의료기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걸 통과하면 다시 심평원에 가서 우리 급여 적정성하고 경제성에 대한 판단을 받습니다. 뭐 오늘 뒤쪽에도 말씀드리겠지만 AI 의료기기 굉장히 이제 많이 있죠. AI가 이제 한국 의료기기에서는 완전히 의료기기 중에 하나로 이미 편제가 되고 있는데 149개가 작년 말까지 식약처에 1등급, 2등급, 3등급 인허가를 이렇게 받았는데 한 개도 이 급여에 들어간 게 없습니다. 굉장히 사실 이 심평원에 이 급여 시장 들어가는 게 어려운 일이고 그렇다고 잘 아시겠지만 비급여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복지부 고시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의료기기가 뭐 소프트웨어 형태 의료기기든 하드웨어 형태 의료기기든 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해결하는 과정으로 저희가 전주기적 관점을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전주기적 관점은 뭐 여러 해석들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제가 있는 사업단, 의료기기 사업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주기의 초점은
이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수요, 임상 현장이라고 하는 수요하고 그리고 실제 의료기를 만들고 있는 의료기 기업들 간의 연결, 이 접점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전주기의 완성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뭐 앞서 일부에서도 자료가 있었지만 이 언met 니즈로부터 이 수요가 출발을 해야 되고, 최근에는 저희 사업단에서 언met 니즈에 추가해서 이제 언더met 니즈라는 용어까지 쓰고 있는데, 어쨌든 임상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지기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R&D 과제가 이제 선정이 되지는 하더라도 많은 또 변수와 내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임상 현장하고 이 R&D 과정에 이 접점, 연결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희 그 정부 과제들 이렇게 보면 R&D 과제를 딱 수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런 이제 커뮤니케이션 협의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희 사업단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드는 의료기기 회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뭐 기술이나 성능에 대한 차별적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하는 이런 인허가까지 할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이 둘의 이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이 저희 사업단이 기대하는 전주기의 완성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그래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좀 이해하는 게 딱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고, 사업단에서 이런 부분 조금 더 이제 촉진하기 위해서 과제를 발주할 때부터 이 TRL이라는 기술 준비도 또는 기술 성숙도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TRL이 1부터 이제 9까지 저희가 보통 정의를 하는데, 이 파란 박스가 저희 사업단이 발주하고 있는 이 박스 과제군이 되겠습니다. TR 3부터 8까지 중에서 과제 내용에 따라서 어떤 기술 개발, 어떤 건 이제 제품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TRL 단계별로 저희가 과제를 발주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 과제는 뭐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출발점이 TRL 4, 그리고 최종 종료점이 TRL 8, 이것이 명시되어 있고요. 다른 과제와 다르게 기술적 스펙들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저희는 이제 미들 업다운 형태의 과제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연구자분들의 자유도와 재량권을 높여드리면서 다만 TRL 단계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저희 의료기기 사업단을 진행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년에 저희 식약처하고 저희 사업단이 같이 보시는 의료기기 규제과학 마일스톤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5개 이 카테고리를 대상으로 만들었고요. 전기 사용 의료기기, 전기 미사용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체외진단기기, 시약, 체외진단기 장비, 이렇게 5개를 만들어서 이 각각 TRL 단계별로 어떤 이벤트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점검하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배포를 다 해드렸고요. 이 체크리스트 통해서 저희가 좀 기대하는 바는 내가 다음 단계로 의료기 R&D를 끌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완료가 됐어야 하는지, 다음 단계에는 어떤 태스크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미리 좀 확인하고 예측하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사이트에 다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저희 사업단도 있고 식약처 평가원에도 이 자료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전주기를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의료기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어떤 단계 구체적으로 가능한가, TRL 단계를 좀 뛰어넘어서 정성적 측면에서 단계를 한번 정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밸류체인 기반으로 이런 단계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동의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희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언met 니즈, 언더met 니즈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건 앞서 말씀드렸고요. 근데 대부분의 저희 그 의료기기 관련된 정보 과제들은 기술 개발 그리고 뭐 성능을 높이고 이런 쪽에 대부분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뭐 이 두 번째 동그라미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나가는 과제들은 제품화까지 지원을 해주는 게 정부의 의료기기 R&D 그동안의 이제 내용이었는데, 이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식약처 인허가도 어렵고 내카 심평원 굉장히 첩첩산중 같은 내용도 저희 뛰어넘어야 되고요. 이거 뛰어넘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을 뿐이지 시장의 선택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내만 하더라도 대학병원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어렵고, 뭐 저희 정부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상급 종합병원의 의료기기 보급률이 11.3%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해외 시장을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굉장히 더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뭐 딜러도 찾아야 되고 경우에 따라 입찰도 해야 되고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게 된다고 해서 다 끝나지 않는 상황이 되겠죠. 당연히 의료기를 사용하고 있는 임상 현장에서 오퍼레이션과 메인터넌스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서비스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인 임상 현장으로부터 신뢰를 계속 만들어 놔야 이 의료기기가
비로소 임상현장이 제대로 쓰여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 새로운 또 수요가 만들어지는 이 전체 프로세스, 전체 단계가 의료기기 R&D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 사업단의 연구자분들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고려하지 않으면 만들고 나서 바꾸고 만들고 나서 별도로 비즈니스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저희가 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원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9개 플랫폼들을 중간 이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나름 저희 사업단에서 이렇게 배분을 해가지고 앞에 이제 전방에 있는 1차 가치 사슬 쪽에는 연구 자문이라든지 시험 검사, 인허가 이런 쪽 지원을 주로 해드리고 있고 뒤쪽 후방에 있는 2차 가치 사슬 쪽에는 임상학회 자문 플랫폼이라는 걸 별도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 그 사업단이 대한의학회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고 대한의학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193개 임상학회가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과제는 기술개발 과제 몇 개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기업과 병원이 컨소시엄으로 과제를 들어오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이 R&D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임상 현장에 미리 안내하고 임상 현장의 인식도를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연구자분들이 동의를 하고 신청을 하면 대한의학회 산하의 해당 임상학회가 이 R&D 과정에 참여해서 객관적인 의견을 주고 자문을 해주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 110여 개, 금년 포함하면 대략 한 130여 개 과제가 해당 임상학회로부터 이런 자문을 받고 있다. 그리고 임상학회가 진행하는 충기라 추계 학술대회 때 일부 학회들은 저희 본부초록이 세션을 별도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 과제팀들이 가서 학회 현장에서 어떤 R&D를 하고 있는지 소개도 하고 패널 토의를 통해서 임상학회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의료계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후에 임상 현장에서 새롭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계속 R&D에 좀 참여하고 같이 논의해왔다라는 인식도를 높이고 노출을 이제 확대하는 이런 목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기타 국제 표준이라든지 실효성 평가 기술 등 해서 연구자 분들 지원하는 많은 프로그램들 가지고 있으니까 관련된 분들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저희 사업단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R&D 과제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독 AI, SMD라고 부르는 단독 AI도 있고 하드웨어 안에 이제 인베디드 되는 형태도 있고 여러 모델이 있는데 어쨌든 AI 관련해서 작년 말까지 식약처 자료를 보면 AI가 2017년도에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서 2018년도에 SMD가 하나의 의료기기로 처음 허가 나왔 2등급짜리 인증이 나왔죠. 뷰노의 골 연령 측정 소프트웨어가 이제 받았는데 그거부터 해가지고 작년 말까지 149개가 식약처에 어쨌든 등급은 다르지만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의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실제 심평원에 신의교수 평가하고 통과하고 심평원의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아이템 한 개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렵고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심평원에서 이 보험 판단할 때는 보험 적정성과 경제성을 판단하는데 이 경제성의 또 첫 번째 기준이 임상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예를 들면 사망률을 줄였거나 입원일수를 줄였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새로운 이제 신의료 기술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해주는데 AI들은 이제 심평 기준에서 보면 어떤 임상적인 효과를 높였다기보다는 편의성을 높였다는 형태로 좀 판단하고 있어서 아직은 좀 없는 상태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규제 개선 회의를 할 때마다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고려해서 작년 6월 달에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서 일단 비급여 시장으로 들어가서 비급여 시장에서 리얼월드 데이터를 좀 확보하고 이후에 신의료를 한번 다시 도전해본다. 볼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제도가 생겼고요. 13개가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돼서 이 중에 일부는 실제 임상현장 비급여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라는 제도도 작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다 이제 AI 지원해주는 형태의 내용들이 되겠고 기존에 이제 혁신의료기술이라고 불렀던 안전성은 있지만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던 조건부 유효성이 있었던 혁신의료기술을 혁신의료기기하고 둘이 이제 묶어서 혁신의료 통합심사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현재까지 6개가 이제 지정이 됐는데 6개 지정이 되면 최대 5년 동안 비급여로 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의료기관에서 이제 이런 도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AI라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들을 촉진할 수 있는 산업을 촉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내용은 의료기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R&D뿐만 아니고 사업화까지 지원해 주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희 의료기기 저희 산업법 약정 산업법에
부르는 법령이 2019년도에 만들어져서 2020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발효가 됐는데 이때 5년마다 의료기기 산업 육성 지원 계획을 법정 계획으로 만들도록 이제 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 금년 4월 4일 날 얼마 전이죠. 금년 4월 4일 날 처음으로 이 법정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5개년 동안 의료기를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할 건지에 대한 정보 발표가 있었고요.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 8개 분야를 이제 정부에서 정의를 했고 주력 분야 3개, 유망 분야 3개,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 분야 2개 이렇게 8개 분야를 이제 정의를 했는데 주력 분야 3개는 영상 진단 분야, 체외 진단 치과 이 3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유망 기술 분야가 계속 논의되는 뭐 디지털 헬스하고 그다음 의료용 로봇, 인체 삽입형 의료기 이 3개가 유망 기술 그리고 이 보건 안보와 고령화 이 2가지가 사문제 해결 이렇게 8개 분야가 이번에 디자인이 됐고요. 앞으로 이 복지부가 지원한 의료기 산업의 상당 부분의 내용들은 8개 분야별로 진행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 4대 전략과 10대 중점 추진 과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디셀스 관련해서는 이제 뭐 시범 보급도 하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인허가 받기 이전부터 임상 설계를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이제 도입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저희 뭐 재단에서 이 투자 관련된 내용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이제 투자에 대해서도 이번에 또 발표를 하신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복지부가 그동안 2013년도가 이때 글로벌 제약 펀드 1,000억짜리 만들어서부터 7개 펀드가 복지부가 참여하는 모태 펀드를 통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고 금년에 이 바이오 백신 펀드가 5,000억짜리를 하겠다고 또 발표가 됐었고요. 140억 상당의 이그 사회문제 해결 지원해주는 이 펀드도 발표가 돼서 이런 부분들은 복지부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할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임상 실증 특히 이제 국산 의료기기 촉진 관련해서 뭐 시범 사업을 하고 그리고 공공 조달을 놓고 이런 내용들도 이번 법정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법정 계획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해마다 이런 뭐 정부의 정책들이 발표되지만 법정 계획은 갖고 있는 힘의 위상이 저희 다른 거라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실려 있는 형태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실현이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하실 뭐 연구자 선생님들이나 병원 선생님들이 계시면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